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요. 예, 정말 뭐 후달리는 급락장세인데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SKR 인베스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인베스트. 발음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R은 빼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만큼 장이 사실 한가하진 않고 네, 워낙 맞습니다. 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공포스럽게 장을 밀고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반등이 왔지만 아직은 좀 안정감을 갖기 어렵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급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모두 낙폭이 컸는데요.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상승을 견인했던 거래소의 대형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한 번에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를 하시는 분들, 개인 다 같이 투자는 패닉이죠, 다 뭐. 같이 맞아요. 패닉, 예.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예. 다 같이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의 위기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이번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도 변동성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때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다들 그죠? 네, 그걸 맞습니다. 뚫고 굉장히 V자로 왔고 그 이전의 경험을 보면 이제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잖아요. 1987년 블랙먼데이는 너무 멀고 그죠? 저는 한 2011년 그 정도의 좀 충격으로 좀 나름 해석하는데 그러게요. 과거의 어떤 이런 급락장세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패턴의 공통점 또 다른 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공통점 차이점 분명히 네.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빠르게 내려왔다 네. 이 점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공통점으로는 글로벌 이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점 모두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혹은 예상보다 컨센서스가 낮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 위축된 심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매가 투매를 낳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예. 이 섹터의 성장 가능성, 기술의 성장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뭐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이런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은 있었죠.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때 당시 강하게 네. 올라왔던 23년에 네. 작년에도 네, 맞습니다. 여름 가을 한번 크게 흔들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음. 투자 열기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은 지금은 투자 열기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런 AI향 반도체, AI 말 반도체주들의 성장 속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 네. 하지만 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뭐 계속 중요하고 이 선물과 관련된 플레이가 시장 영향이 이전보다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을 또 뭐 싸놓다가 던지고 최근에 그런 파생 쪽에서 혹은 이제 메이저들의 흐름을 좀 읽어내면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파생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물 시장이라든지 파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또한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 단위만 보다고 하더라도 단기 하루 이틀 사이에 1조 이상의 강한 선물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이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하방 압력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게 단기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하방 압력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즉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추가 매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도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이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매도가 매도를 낳는다고 하죠.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 반대 매매가 나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신용 매수라든지 그 외에 단기로 이렇게 대출을 통해 매수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는지, 이 매도세가 또 다른 매도세를 낳지 않는지 네. 단기 지지 라인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만나 뵙고 있고요. 최근 뭐 정말 황당한 그 하락. 코로나는 코로나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대미문에 우리가 못 겪어봤던 질병이고, 네. 뭐 2011년도 2018 리먼 사태도 그렇고, 그죠? 뭐 신용등급 강등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엔캐리 뭐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죠? 뭔가 좀 찜찜하게 뭔가 뭐를 건드려서 그죠? 매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많이 하락해서 고민인데, 그런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정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해보라면 얘기 못하는데 들은 거 보면 그 시장 원인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까지는 거 뭐 같이 봤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잠깐 뉘앙스는 이제 이게 좀 진정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예. 수급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 선물 시장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짚어봤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선물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 네. 여기에 이어서 현물 매도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 매수로 접근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거래일이 10거래일 이상 혹은 더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은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이끌었던 이런 대형, 그리고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이런 뭐 제네릭 제품들을 생산하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주들이 밀리는지 여부, 수급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낙폭 과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반등이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짧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하기 뭐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오게 되면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나 네, 그거는 맞습니다. 추세보다는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추세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지금은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이런 반등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회 시도가 맞아요.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락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I발 반도체 상승의 흐름, 이런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을 깨지 네. 않는지 여부,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 이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추가적인 이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예.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주들이라든지 뭐 조선주들이라든지 방산주들 매출이 나오고 미래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흔들렸던 저점이 뭐 그날 빠진 날 블랙먼데이 때 코스피가 230 몇 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110 포인트 변동폭이 엄청 커져서 급락할 때 저점이 장중 저점으로는 제가 보면 2,300 코스피가 2,386이거든요. 뭐 2,380 잡더라도 어쨌든 간에
또 하단을 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면 대충 한 2,400 언저리는 또 한번 테스트를 할 거를 각오를 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급하게 여기서 이제 들어올린다고 해서 조정이 끝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트레이딩에 대해 여기서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예를 들면 또 하단을 위협하게 될 때 다시 사주면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가야 되나요? 네, 박사님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하단이 깨지는지 여부 조금 더 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 뭐 예컨대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섹터들 내에서 위치가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갖고 사실은 또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면 뭐 우리가 떨어질 때 막 엄청 놀랬던 것처럼 막 이제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하게나 어떤 변수를 우리가 엔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시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변수는 무엇인지 주목해야 될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섹터 전력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지금 돌파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네. 이 의견이 분분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리스크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진영학적 리스크 부분도 그렇죠. 예. 우리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25bp 이상 낮추겠다라는 부분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대선, 미국 대선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국, 중국의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들, 미국의 기술주들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AI 쪽에 우리가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네. 존재하지만 이 AI 산업 자체에서 큰 매출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로는 이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불식시켜 줄 건 이제 결국은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이죠, 뭐 그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빅테크들 실적했는데 사실 뭐 쇼크 아니에요, 그죠? 쇼크 아니고 뭐 헤드라인스 좋은데도 AI에 대한 투자만 하고 언제 돈 벌 거야, 뭐 이런 이런 뭐 일부 섹터에서의 가이던스가 충족 못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딱 해서 정말 성장하지만 성장률이 확 꺾였거나 반대로 견조한 걸 보여주면 장은 그죠. 이게 엔비디아가 28일이던가 실적이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키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엔비디아 실적도 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면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IT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아시아 증시도 같이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AI향 반도체, 대형 반도체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CXL 같은 고성능 반도체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기 때문에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시장의 회복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던 강했던 섹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돌아오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다시 네.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회복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 스피릿 흔들릴 때 빅테크들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귀에 안 들리지만 그죠?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 그러면 뭐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얘기, 주요 섹터 얘기 좀 따로 할 건데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단기적, 중긴적으로 좋게 보시는 섹터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오 쪽 이슈가 계속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예. 치매 약품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됐던 비만약도 비만, 네. 있을 수가 있고 뭐 탈모 치료제, 음.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약 제제라든지 당뇨 제제 이런 만성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바닥권에 지금 굉장히 크게 눌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제약 바이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고 단기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오는 정유 관련된 종목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최근 뭐 조선성과라든지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조선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빅3 위주로 대형 종목군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슈, 진영지 리스크가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AI양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수급이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각 국가에서 저는 제2의 군비 전쟁이 AI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100이라든지 새로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렇죠.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고성능 그게 반도체들을 AI 전쟁이죠. 네, 사실. AI 맞아요. 전쟁이 예. 국가에서만 매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얼라이언스들을 뭐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큰 빅테크 기업들이 동맹을 맺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네.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의 돌파구를 바로 찾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군비 전쟁의 크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 수급적인 면에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저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뭐 기자 생활하면서 오래 있었는데요. 와, 이렇게 하루에 떨어지는 건 정말 이례적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네, 이게 또 그때 주식을 샀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급락장세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돌파구를 먼저 러프한 전략을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과 잡았고요. 디테일한 섹터 얘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반도체주 얘기하려면 앞에 AI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연관돼 있으니까 그죠? 국내 맞습니다. 반도체가 그와 상관없이 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엄청 성장하면서 엔비디아 가고 우리 하이닉스가 뭐 HBM에 쫓아가다가 지금 AI 쪽에서의 돈은 언제 벌 건데 손은 누가 키우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확 꺾인 거잖아요. AI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움직임은? 네. 정말 AI 산업에 대해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계시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는 정말 누가 예, 키울 것인가? 예, 이 소를 어떻게 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음. 확립이 돼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AI 시장에서 다양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대형 시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급락이 나오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이 올라서 꺾이는 측면도 있죠. 저는 사실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다른 것보다 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빅테크들은 돈이 많잖아요. 싸는 돈이 많거든요.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땅 살 거야? 부동산 살 거야? 그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빅테크들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뭘로 돈 벌었냐? 뭐 사실은 제품을 파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돈을 벌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게 흔들려 가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AI에 대한 기대감이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디바이스 단이라든지
예, 소위 이제 B2C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이것도 우리가 2차 전지 캐즘 얘기하듯이 산업이 좀 성장하면서 테스트를 받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비슷한 네. 맥락에 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산업 전반에서 B2C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B2B에서 B2C로. B2B에서 B2C로 넘어가는 그렇죠. 이런 과도기에 있는 네.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은 말 그대로 이런 반도체 업체들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는 특히 엔비디아 위주로만 강한 상승들이 나왔는데 네. 이것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것들이 이슈가 가장 크게 나왔던 그렇죠. 건 말 그대로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활용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LLM 부분 음성 부분 이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네. 굉장하게 강하게 이슈가 나왔지만 이전에도 AI에 대한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 GPU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엔비디아에서 AI 쪽에 활용할 수 있는 GPU 부분에 굉장히 큰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요 증가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AI 군비 전쟁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 군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국가들에서만 이 AI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기업들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새로운 모델을 가져가기보다는 승자가 어느 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군비 전쟁이 촉발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어느 정도 AI 관련된 박사님들, 석학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지금의 이 상황들 AI가 굉장히 좋은 성과 모델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100% 규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AI를 입력을 해서 어떤 부분을 예측을 했더니 이 다양한 데이터를 넣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로 90% 이상 정확한 데이터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바이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질병을 음성만으로도 판단을 한다든지 예. 그 외에 이런 우리가 시각 모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각적인 모델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모델, 네. 이 동영상 사람이 모델을 찾아내지 못하는 네, 거 맞습니다. 그죠? 기계가 AI가 네, 찾아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찾아내지 음. 못했던 모델들을 단순히 여러 번 돌려봤을 뿐인데도 이 AI가 찾아냈다라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찾아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불분명하니까 더 되고 돈이 된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지면 사실은 이미 산업이 성장하면 사실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돈은 없어요, 그죠? 막 뭐지 진짜인가? 어리버리하고 막 성장할 때 그때 관심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뭐 AI 얘기도 뭐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쪽에 인사이트가 많으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 반도체에 대한 게 더 피부로 와닿고 많이 투자하고 있고 혹은 물려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대표적으로 투탑 얘기 먼저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 투탑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많았죠. 네. 특히 하이닉스 쪽에 집중되었던 이 엔비디아 쪽의 HBM 공급 이슈가 하이닉스 쪽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완료하고 지금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고 네. 공급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발표되면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오는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두 종목 모두 급락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낙폭도 훨씬 맞아요.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저는 희망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회사들이 호시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투자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시장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본 부분이 바로 거래대금 부분인데요. 거래대금 부분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매수세, 지금까지에 들어왔던 외인 자금이 전부 빠졌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 거래량으로 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뭐 몇 달간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 매수했던 자금들 완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해외 IT 기업들의 호실적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브라더스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갈 때 못 갔고 그죠? HBM, 엔비디아 납품 가지고 계속 뭐 양치기 소년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20몇 번이었다고 뉴스 나왔는데 아니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결국 이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 못하고 여기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그렇죠. 시기의 문제이고 납품 사실 또 콜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면 그 주가도 이미 반영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하고 이제 못 누린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송 대표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가 견인된다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매출적인 면을 본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런 반도체주들 대형 종합 반도체주가 회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매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크게 나왔지만 상승할 때도 좀 더 가파르게 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부분 의견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대체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점수를 많이 주시니까 지금 하이닉스 주주들이 좀 마음 편치 않으실 건데. 예.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예, 이 브라더들이 있어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시장 관심을 사실은 모으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꺾이니까 사실은 뭐 그죠? 같이 밀리는 거잖아요. HBM 얘기.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급하게 떨어진 것만큼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좋게 보십니까? 네. 연관돼 있던 기업들도 같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최근 트렌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예수금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서 이런 다양한 섹터가 올라올 때 대비해서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제한적이기 예, 때문에 지금 그때 다시 예측하면 70조 됐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한 50 몇 조 되나? 네네. 상당히 많이 떨어진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신 부분이 네네네.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섹터가 좋다고 59 하더라도 전에 59 죠. 네, 네,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 올라갔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자금을 수급적으로 빨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좀 예를 들면 멱살 잡고 간 거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죠? 그다음에 방산주에서는 뭐예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삼양식품 그죠? 가는 것만 그냥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동참한다고요?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요? 동참은 하겠지만 예. 하이닉스만큼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라는.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가 그죠? 네, 맞습니다. 장이 뭐 3천 가고 3,300 외국인들이 뭐 겁나게 사들이면 같이 가는 건데 그죠? 어쨌든 제한적인 에너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반도체 얘기 나온 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 밸류체인 뭐 말고 혹은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 왜냐하면 요즘 이제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다양한 그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또 우리가 얘기한 것 가운데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면 조금 봐야 될 그 안에서의 소스 섹터나 기업이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종합 반도체가 강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하이닉스나 뭐 동부하이텍 같은 이런 종합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들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신규 섹터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런 강한 흐름을 주도했던 HBM 쪽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HBM 쪽에서도 뭐 DI나 PSK 이런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뭐 CXL 이 부분도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TLB,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 섹터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뉴로모픽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 이후에 지금 크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뉴로모픽 반도체 종목군들도 뭐 네페스, 넥스트칩, 네페스 아크 같은 이런 섹터들 내에서 종목군들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을 함께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지금 섹터잖아요. 그 중에 바이오는 정말 상당히 그 견조해요, 강하고요. 바이오 시밀러까지 그죠 오르면서 진단 키트 뭐 이런 건 최근 일인데 바이오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강세는 더 간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근본적인 이유 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만 이전 코로나 시기에 바이오주들이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이런 것들의 이슈와 함께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고 접근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떨어진 거야 말해 뭐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30만 원 갔잖아요 이거. 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 그때도 뭐 제가 방송국에서 분장실에 계신 사람들이 막 산다 그러길래 네. 36만 원까지 갔었네. 그죠? 아, 지금 5만 원인데 뭐 그죠? 네네. 그죠? 근데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죠?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제약 바이오는 좋은 환경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그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이슈나 아젠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음.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우리가 치료제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던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이런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볼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군들을 대부분 볼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부분이겠죠.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앞으로 잘 나올지 이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는 그런 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보고 뭐 적자 나더라도 사실은 살 수 있는 게 바이오 아닌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네. 이 이유로 많이들 구입을 그렇죠. 하시고 네. 이렇게 네. 가져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앞으로 신약 개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파이프라인 외에도 어떤 제품들을 임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장기적인 다양한 파이프라인,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단일 제품만 판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이 판매가 조금 부진했을 때 회사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서 이 그렇죠. 제약주들은 파이프라인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음.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제재인 뭐 당뇨라든지 혈관 제제 그리고 특수 제재인 치매 제제 뭐 비만약 이런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 이 회사들은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꿈을 먹고 자라는 미래 기대 가치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제품들, 시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임상을 어느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약이 시장에서 나오거나 혹은 해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많이 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기대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수 치료제 부분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이 이제 제약 바이오의 꿈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엔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치료제 말씀하신 뭐 비만, 뭐 노보노디스크, 국내도 펩트론 겁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조정도 또 많이 받았네, 그죠?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거는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바이오 업황보다도 그래서 그 가운데 뭘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돼요가 투자자들이 관심 있잖아요. 그럼 송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관심 있게 볼 만한 그 소섹터나 기업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상반기에. 하지만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약가 부분 그리고 판매량 부분, 미래 부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비만 치료제 부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네. 나왔던 제품도 이 GLP-1을 활용하는 그렇죠. 예. 이 부분의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크게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 몇 달 전에 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얻었다라는 부분이 대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판매량이 또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비만 치료제 부분과 뭐 2세대, 1세대, 2세대와 굉장히 다른 궤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혈당 부분, 내분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인 이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향신경적인 부작용,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죠. 그 외에도 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그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약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약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 그렇다면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한 달 약값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미국에서 이 GLP-1 제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사용비가 적게 잡아도 2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24년도는 1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30년도에는 77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비만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또 다른 질병, 그 질병을 넘어서서 성인병에 대한 다양한 뭐 당뇨라든지 네.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질병으로 지금 WTO에서도 그렇죠. 보고 있는 질병으로 상황이기 규정했죠. 때문에 네. 이미 규정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이 되고 식습관이 육류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가식류라든지 이런 것들 섭취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삭센다, 위고비 등 기존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 제제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될 것이라는 그러면 점. 관심 네. 기업은 어디를? 미국은 뭐 원래 노보 노디스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일라이릴리가 따르고 최근에 이제 로슈가 거기 그 경쟁에 합류한다고 해서 이전 두 회사들이 조금 늘린 바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을 볼 때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국내 투자에서는 제일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건 펩트론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관련된 비만 관련된 그러면 유망주는 어떤 거예요? 예. 국내에 관련된 비만주로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펩트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 뭐 일리아일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제공하라는 수준 지금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제품들 새로운 세대의 제품들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점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 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꾸준히 이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펩트론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다양한 국내 회사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네. 하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기업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GDF-15 억제제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 신약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고 네.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뭐 HLB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GLP-1 수용체 비만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제약 제제 중에서도 이런 비만 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아무래도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여력이 좀 더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 페이턴트를 구입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도 좀 오르고 셀트리온도 움직였지만 소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ETF사와의 별로 재미가 없는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막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특정 섹터를 규정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비만 당뇨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눈여겨볼 건 뭐예요? 저는 특수 치료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특수 치료제. 네, 특수 말씀을 드릴 치료제는 텐데요. 뭐예요? 네. 뭐 비만 바이오도 특수 치료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기존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제재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알츠하이머.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매에 음.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단 제품 첫 번째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이 두 가지 모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 거기에 따른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 구성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퇴행성 뇌질환, 우리 뇌도 퇴화를 하기 때문에 네. 관절뿐만이 아니라 뇌가 퇴화를 하게 된다면 이 퇴행성 뇌질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알츠하이머도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음. 이 부분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24년도에는 14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4배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최근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기업이 네, 어디예요? 뭐 네. 바이오스마트 같은 회사라든지 네. 뭐 퀀텀 매트릭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회사인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분자 면역 진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마트. 네, 바이오스마트는 이 뇌질환 치료제 카리나제를 생산하는 자회사 오슨제약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제 그 진단 제제와 관련된 회사들 우리 주목을 해볼 필요가 또 있다라는 점. 바이오스마트랑 또 뭐 얘기하셨죠? 네, 엔젠바이오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엔젠바이오. 네, 엔젠바이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음. NGS라고 하죠. 네. 이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엔젠바이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뭐 파킨슨병 음.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 이 초기 단계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패턴 분석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그다음에 특수 치료제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거. 네. 두 개만 하면 항상 이 동양사에서는 섭섭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이나 세 개 해야 되잖아요. 세 개. 네, 맞습니다. 3세판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한쪽만 하나만 더 좀 볼만한 거 있으세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는 좁혀서 말씀드렸다면 예. 이제 세 번째는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라는 네.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24년도에도 우리 제약바이오 하면 임상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24년도에 임상 그리고 바이오 부분 어떻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점이 FDA 임상 승인 이 부분 허가 부분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뭐 허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이런 굉장한 투자, 리서치 부분의 투자들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연구 발표들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단계에는 1상, 2상, 3당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학회가 또 있나요? 그전에 네. 이제 뭐 임상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제약바이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HLB 얘기 많았고 그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도 뭐죠? 그 눈내하는 거. 그 삼천대양 제약이 있었고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있고 그죠? 이런 기업들 어쨌든 신약 모멘텀들 임상에 저희가 있고 학회는 이제 언제 있어요? 뭐 1월에 있고 5월에 네.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8월에 최근 들어 강화했던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알츠하이머 학회가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상황이고 네. 우리가 바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9월에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 관련된 이런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9월에는 뭐 당뇨 학회 그리고 종양 학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9월 학회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 폐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암 관련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당뇨 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 유럽 당뇨학회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당뇨 관련된 제재 신약 부분 만들고 있는 회사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치매 관련된 제품군들 진단 그리고 치료제까지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매달 이런 학회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회들이 진행이 될 때는 관련된 제품군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상을 하고 있는 네. 회사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하고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천 제약은 아일리아군요. 그게 네, 그 맞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네네. 있잖아요. 그죠? 아일리아에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것도 몰라요? 잠깐만 찾아봤어요. 네. 아밀리아인가 헷갈렸는데 아일리아. 아, 이게 약품명은 그죠? 다 이게 막 비슷한 게 있으니까. 도마네막 뭐 그죠? 네, 뭐또 맞습니다. 그 폐암 치료제는 뭐야? 비소세포 폐암 치료. 이름들이 아주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바이오 얘기만 해도 뭐 한참 했습니다. 다른 또 주목해 볼 섹터들도 있지만 뭐 오늘은 욕심 좀 내려놓고 바이오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있으면 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